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SC 텔스타 vs AG 알크마르. 이 매치는 텔스타의 불안한 측면 밸런스와 알크마르의 역습 전환 능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라고 볼 수 있다. 텔스타는 3-4-3 구조에서 공격 시 윙백이 라인을 깊게 물어뜯는 과감한 움직임을 가져가지만 공을 잃는 순간 뒷공간과 사이드, 센터 사이 간격이 동시에 열리는 약점을 안고 있다. 리트마이스터 반 더 캄프가 중원에서 빌드업의 중심 역할을 맡지만 상대가 강하게 압박해 들어오면 측면으로 볼을 빼내는 것 외에 다른 해답을 찾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그래서 한번 전개가 꼬이기 시작하면 볼이 다시 중앙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곧바로 상대의 역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자주 눈에 띈다. 반면 알크마르는 파타티를 축으로 한 역습 패턴이 상당히 위협적인 팀이다. 텔스타 윙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어긋난 순간을 파타티가 정확히 포착해 측면에서 볼을 탈취하거나 느슨해진 패스를 가로채며 역습 스위치를 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을 따내는 지점이 하프라인 근처라면 페럿이 중앙에서 볼을 받아 원터치로 방향을 틀어주고 파타티가 측면 혹은 안쪽으로 곧바로 가속을 붙이는 장면이 그려진다. 결국 텔스타 수비가 재정비를 끝내기도 전에 박스 근처까지 볼이 도달해 슈팅 찬스로 직결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예상된다. 미나스는 이 과정에서 역습의 두 번째, 세 번째 패스를 책임지며 템포를 한 번 더 끌어올리거나 반대로 속도를 줄여주며 경기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텔스타가 라인을 지나치게 내리고 보수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알크마르는 측면 1대1 돌파와 컷백, 그리고 세컨볼 압박을 통해 꾸준히 슈팅 볼륨을 쌓을 수 있는 팀이다. 때문에 경기 초반부터 텔스타가 측면 라인 정렬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알크마르의 역습 파괴력과 이선의 침투 빈도가 점점 더 강하게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컵 대회 특성상 한 번의 세트피스나 오른발 한 방으로 텔스타가 득점을 노려볼 여지는 남아있지만 전반적인 경기 운영 능력과 전환 속도의 격차는 분명히 존재한다. 알크마르는 리스크 관리와 템포 조절을 통해 전반에는 압박 강도를 높이고 후반에는 점유율을 늘리면서 경기 흐름을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공산이 크다. 결국 측면 밸런스와 역습 효율, 그리고 세컨볼 경쟁력까지 종합해보면 이 경기는 알크마르가 흐름을 움켜쥐고 스코어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더 큰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텔스타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사수올로 vs 크레모네세. 이 경기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서로의 약점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약점을 제대로 파고들 만큼 공격 완성도가 높지 않은 팀들의 맞대결에 가깝다. 사수올로와 크레모네세 모두 경기당 평균 1.33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는 수치는 수비 조직력이 특별히 우수하지도 그렇다고 붕괴 수준도 아닌 애매한 안정감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수비 라인이 크게 무너지는 극단적인 장면보다는 라인 간격이 잠깐 어긋날 때마다 위협적인 장면이 나왔다가도 마무리가 어긋나면서 그대로 흘려보내는 그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공격적인 면에서도 두 팀은 최근 전진 빌드업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 하프라인을 넘기는 과정에서 볼 순환 속도가 떨어지며 박스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되면 전방 침투 타이밍이 자연스럽게 어긋나고 피나몬티 파데라 보너촐리 제르빈 같은 공격 자원들이 좋은 자리를 잡고 있어도 실제로 공이 전달되는 순간에는 이미 수비 블록이 재정비된 뒤인 장면이 많아진다.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도 마지막 슈팅이 골대를 빗나가거나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아 득점 기대치는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다. 또한 양팀 모두 최근 경기 흐름에서 승점을 잃지 않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보수적인 운영이 눈에 띄고 그래서 초반부터 무리하게 라인을 올려 승부수를 던지기보다는 서로의 약점을 조금씩 탐색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사수올로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전방으로 라인을 밀어 올렸다가 역습의 뒷공간을 내줄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4-3-3의 중원 숫자를 믿고 중앙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천천히 기회를 엿보려 할 것이다. 크레모네세 역시 3-5-2의 수적 우위를 활용해 중원에서 버티는데 집중하면서 굳이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하다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블록 유지에 초점을 맞출 여지가 크다. 그래서 경기 전개는 한쪽이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준다기보다는 점유율과 슈팅 숫자 모두 살짝살짝 오르내리는 밋밋한 흐름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양팀 모두 체력과 멘탈 측면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기울며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는 공격보다는 실점만은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경기 운영의 무게중심이 옮겨갈 공산이 크다. 이런 흐름에서는 세트피스 한두 번이 경기 향방을 가를 수 있지만 두 팀 모두 박스 안마무리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최근 흐름을 감안하면 그마저도 골로 이어질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결국 승부를 가를 뚜렷한 킬러 한 방보다는 서로의 단점을 알고도 충분히 파고들지 못하는 답답한 양상이 이어지면서 스코어가 크게 벌어지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는 경기 그림이 그려진다. 이런 조건을 모두 모아놓고 보면 어느 한쪽이 극적으로 경기를 잡는다기보다는 양팀 모두 지지 않는 것에 조금 더 의미를 두며 무승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에이티 마드리드 vs 마요르카. 이 경기는 전형적인 4-4, 이 두 줄 블록을 갖춘 에이티 마드리드와 장신 타깃형 공격수를 앞세운 마요르카의 공중전 싸움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정과 체력 분배가 승부의 방향을 크게 비틀 수 있는 매치업이다. AT 마드리드는 주중 갈라타사라이 원정을 위해 장거리 비행까지 소화하고 돌아왔고, 이스탄불 마드리드 왕복 약 5,478km 이동은 단순 숫자 이상으로 몸 컨디션과 회복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경기 초반에는 홈의 분위기와 퀄리티 차이를 앞세워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전방 압박의 강도와 수비 라인의 커버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센터백들의 발이 무거워지는 구간이 찾아오면 측면 크로스 상황에서 한 발 먼저 점프해야 할 타이밍에 반 박자씩 늦게 뛰어오르는 장면이 나올 공산이 크다. 이 구간을 마요르카는 분명히 노릴 것이다. 무리키는 이미 라리가에서 검증된 장신 공격수로, 등지는 포스트 플레이와 타점 높은 헤더 싸움에서 자신감을 지닌 자원이다. 사무 코스타가 중원에서 1차 차단에 성공해 볼을 따내면 곧바로 측면으로 벌리거나 안토니오 산체스 쪽으로 간결하게 연결해 크로스각을 만든 뒤 무리키를 향해 공을 투입하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AT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주중 경기와 장거리 이동까지 겹친 상황에서 90분 내내 같은 강도로 크로스 방어와 세컨드 볼 정리를 수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후반 60분 이후 센터백들의 서전트 점프와 첫발 시작 속도가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무리키의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장면도 충분히 그려진다. 마요르카는 이 타이밍을 위해 전반에는 무리키를 향해 계속해서 공을 쌓아두면서 수비수들의 체력과 멘탈을 조금씩 갉아먹는 전략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AT 마드리드는 리드 상황에서도 한 박자 더 내려앉아 라인을 관리해야 하지만, 관중과 분위기상 쉽게 물러서지 못하면 오히려 라인과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져 두 번째 볼 처리에서 계속 뒤처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단순 전술 비교 이상으로 누가 후반 승부처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남겨두었느냐의 싸움이 될 공산이 크고, 그 구간에서 마요르카의 무리키는 가장 위험한 카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T 마드리드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크로닝원 vs FC 타르트. 이번 맞대결의 핵심은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템포 차이가 얼마나 크게 드러나느냐에 있다. 시타르트의 미드필더들은 서로 주고받는 패스는 많지만 한 번에 라인을 넘기는 전진 패스 선택이 적어 빌드업 속도가 눈에 띄게 느린 편이다. 그래서 볼이 중앙과 측면을 오가는 동안 상대 수비는 충분히 정렬할 시간을 확보하고 공격이 박스 바깥에서만 맴도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반면 흐로닝어는 레싱크를 중심으로 템포를 확 끌어올리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하고, 타하와 윌름손이 그 리듬에 맞춰 전진 움직임을 가져가면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지점을 정확히 찌를 수 있다. 레싱크가 템포를 높이는 타이밍에 맞춰 전방으로 빠른 패스가 투입되면 시타르트의 느린 패스 순환에 익숙해져 있던 미드필더 수비 라인은 대응 타이밍을 놓치기 쉽다. 이때 타하의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과 윌름손의 포스트 플레이가 결합되면 박스 앞과 안쪽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슈팅 각도가 열리게 된다. 시타르위스와 피터슨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역습 위협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5장의 수비 라인을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올라오는 구조라 숫자를 대거 투입하는 공격 모드는 자주 나오지 않을 것이다. 결국 시타르트의 느린 빌드업과 보수적인 라인 운영은 크로닝원 입장에서 보면 템포를 조절하면서 천천히 압박 고도를 높여갈 수 있는 편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교체 카드에서도 흐로닝원이 비교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신선한 공격 자원을 투입해 다시 속도를 올리며 시타르트의 체력을 파고드는 그림이 예상된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다소 굳은 흐름으로 출발할 수 있지만, 레싱크가 중앙에서 템포 스위치를 켜는 순간부터는 흐로닝원이 점유와 찬스 생성에서 점점 더 앞서 나갈 여지가 크다. 시타르트 입장에서는 이 템포 변화 구간을 버텨내지 못할 경우 수비 라인이 한번 무너지면서 연속 실점 상황까지 이어질 리스크를 안고 있다. 반면 흐로닝어는 자신들의 경기장에서 안정된 수비 블록을 유지하면서 공격 전개 속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패턴으로 승부를 설계할 수 있는 위치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경기 전체 그림은 흐로닝원이 경기 주도권을 쥐고 시타르트의 느린 빌드업을 압박으로 묶어두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스코어라인도 한 골에 그치기보다는 후반 교체 자원 활용과 템포 상승 구간에서 추가 득점이 나올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흐로닝원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브렌트포드 vs 노팅엄. 이 경기는 전진 패스를 통해 템포를 끌어올리려는 브렌트퍼드와 탈압박 구간에서 백패스에 묶이는 노팅엄의 상반된 성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브렌트퍼드는 초반부터 티아고와 야르몰류크를 축으로 중원을 장악하면서 노팅엄의 더블 볼란치가 등을 지고 공을 잡게 만드는 압박 각도를 잡으려 할 것이다. 노팅엄이 평소처럼 압박을 받는 순간 안전한 선택지에 집착해 백패스를 반복한다면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과 중원 라인이 점점 더 자기 진영 깊숙이 말려 들어가는 그림이 나온다. 이때 야르몰류크는 중간 지점에서 상대 빌드업 패스를 끊어내거나 세컨볼 상황에서 한 번에 공을 따낸 뒤 곧바로 전진 패스를 찔러 넣으며 리듬을 완전히 바꾸려 할 것이다. 티아고는 1차적으로 압박을 이겨내는 역할에 집중하면서 볼을 따내는 순간 짧은 패스로 야르몰류크를 찾고, 야르몰류크는 지체 없이 전방 혹은 측면으로 수직 패스를 선택하는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샤드는 이 흐름 속에서 라인 뒷공간을 향해 타이밍을 맞춰 침투하거나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박스 앞에서 슈팅각을 만들면서 수비를 두 방향으로 찢어놓는 역할을 맡게 된다. 노팅엄 입장에서는 빌드업 템포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고르 제수스가 전방에서 공을 받지 못해 등지는 플레이를 할 기회조차 줄어들고 허드슨 호도이는 하프라인 근처에서만 공을 만지게 되면서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그래서 노팅엄은 브렌트퍼드의 전방 압박을 의식해 더 안전하게 가려 할수록 오히려 백패스 빈도와 볼 터치 수만 늘어나고 전진 패스는 줄어드는 딜레마에 빠질 여지가 크다. 반대로 브렌트퍼드는 일부러 노팅엄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패스가 들어가도록 유도한 뒤 그 순간을 타이밍 삼아 이선 전체가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는 장면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상황에서 야르몰류크가 중원에서 과감하게 볼을 돌리며 방향 전환과 전진 패스를 번갈아 사용하면 노팅엄은 라인 전체가 뒷걸음질 치면서도 압박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불리한 구조에 놓이게 된다. 브렌트퍼드는 야르몰류크의 킥 선택이 한 번만 정확히 맞아떨어져도 샤데와 이선 자원들이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는 구도를 자주 설계할 수 있다. 노팅엄이 라인을 내리면서 블록을 좁히면 순간적인 전진 압박은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역습 전개 속도와 단순한 롱볼 위주로 흐름이 바뀌며 이고르 제수스와 깁스 화이트의 장점이 반감되는 부작용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팅엄이 한두 번 빠른 역습으로 찬스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서 볼 점유와 공격 주도권은 브렌트퍼드 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압박을 이겨낸 뒤 전진 패스로 템포를 끌어올리는 팀과 압박을 받는 순간 백패스에 묶여 템포가 죽는 팀 간의 싸움이라 볼 수 있고 흐름이 길어질수록 브렌트퍼드의 구조적인 우위가 더 뚜렷해질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렌트퍼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크리스탈 피 vs 첼시 이 경기는 전형적인 전환 속도와 좌우 스위칭 템포의 차이가 그대로 승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3-4-3을 활용해 기본적인 수비 숫자는 확보하고 있지만 좌우 전환 타이밍이 느려 터지면서 공격 템포가 자주 끊기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버튼이 중원에서 볼을 잡아 방향을 바꾸려 해도 윙백과 측면 자원들의 위치 조정이 한 박자씩 늦어지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이미 라인을 정리한 뒤에야 볼이 넘어가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렇게 되면 마테타는 박스 안에서 계속 크로스만 기다리는 입장이 되고 예레미 피노 역시 넓은 공간을 활용하기보다 좁은 지역에서 1대1만 강요받는 모양새가 만들어진다. 반면 첼시는 엔소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한 빠른 전환이 살아나는 순간 경기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엔소는 자신의 발밑에서 압박을 끌어들인 뒤 반대편 풀백이나 윙어에게 한 번에 방향을 틀어주는 패스를 즐겨 사용한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좌우 스위칭에 시간이 걸리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첼시 입장에서는 전환만 성공해도 즉시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는 구조다. 델랍은 수비라인 뒷공간을 향해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가며 센터백을 끌어내고 그 사이사이에 콜 파머가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해 공을 받기 시작하면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 블록은 점점 안쪽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다. 파머는 좁은 공간에서 탈압박이 가능한 타입이기 때문에 박스 근처에서 1-2명의 수비를 끌어낸 뒤 사이드 혹은 중앙으로 다시 패스를 뿌리며 공격의 페네트레이션을 반복할 수 있다. 여기에 엔소의 빠른 전환 패스와 델랍의 직선적인 침투가 더해지면 크리스탈 팰리스의 3백은 어느 순간부터 측면 중앙 어느 쪽도 확실하게 막지 못하는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라인을 올려 압박을 시도하기에는 좌우 전환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라인을 내리고 기다리자니 첼시의 하프 스페이스 점유와 페널티 박스 근처 조합 플레이를 90분 내내 버티기 어렵다. 그렇다고 전형을 바꾸기에는 기존 조직력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아 결국 기존 3-4-3 구조 안에서 느린 스위칭 문제를 안고 경기할 가능성이 높다. 첼시는 이러한 상성을 잘 이해하고 초반부터 무리하게 모든 공격 카드를 꺼내기보다는 엔소를 중심으로 측면 전환과 하프 스페이스 점유 패턴을 반복하며 크리스탈 팰리스의 라인 이동 속도를 시험해 볼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크리스탈 팰리스의 윙백과 미드필더 라인은 좌우 이동에 체력을 더 많이 소모하게 되고 그 와중에 한두 번만 전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면 첼시가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델랍의 침투와 파머의 페네트레이션은 더욱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것이고 엔소의 전환 패스는 크리스탈 팰리스 수비 블록을 계속해서 좌우로 흔들며 틈을 벌려 나갈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느린 스위칭과 빠른 전환의 대결에서 구조적으로나 개별 선수의 스타일로나 첼시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구도를 안고 시작하는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크리스탈 팰리스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뉴캐슬 vs 에스턴 빌라 이 경기는 뉴캐슬의 전환 속도와 아스톤 빌라의 세컨드 라인 커버 문제라는 서로 정반대 방향의 흐름이 맞부딪히는 구도다. 뉴캐슬은 토날리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공을 빼앗는 순간을 승부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토날리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인터셉트에 성공하는 순간 두 번, 세 번 만에 공을 처리하는 대신 곧바로 앞쪽으로 운반하면서 역습 타이밍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이때 볼테마드는 중앙에서 수비수를 등에 업고 자리를 잡고 고드는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들며 다른 이선 자원들은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을 동시에 점유하는 움직임으로 루트를 벌린다. 반대로 아스톤 빌라는 전진할 때는 꽤 많은 숫자를 올려놓지만 문제는 이 전진 이후다. 호아킨스와 산초가 박스 근처까지 들어가고 맥킨까지 한 번 더 라인을 넘는 상황에서 공을 잃게 되면 뒤에 남아있는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이 동시에 늦게 출발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그래서 하프라인과 수비라인 사이가 비어버리는 구간이 생기고 이 공간은 토날리가 전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통로가 된다. 토날리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볼을 끌고 나가면 고든의 폭발적인 사이드 침투와 볼테마드의 중앙 포지셔닝이 동시에 살아나며 역습 한 번에 박스안까지 바로 진입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아스톤빌라 입장에서는 전방 침투 숫자를 줄이자니 공격력이 떨어지고 계속 지금처럼 밀어붙이자니 세컨드 라인 커버가 느려 터져 역습에 와르르 무너질 공산이 크다. 때문에 전반부터 어느 정도 라인을 올려 상대를 흔들겠지만 탈압박 한 번에 뉴캐슬의 전환 속도에 휘둘리는 장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뉴캐슬은 홈에서 압박 강도와 템포를 한 단계 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토날리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두세 번만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도 고든과 볼테마드를 활용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어낼 수 있다. 아스톤 빌라는 세컨드 라인 커버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려 하겠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한두 번은 전진 후 라인 복귀가 늦어지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킨스와 산초의 개별 능력이 있어 아예 찬스를 못 만드는 경기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상성을 놓고 보면 역습에 흔들리는 구조와 역습 타이밍을 읽는 토날이라는 조합이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 결국 이 경기는 점유율보다는 전환 순간의 효율, 그리고 세컨드 라인 커버 속도에서 앞선 팀이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 지점에서 뉴캐슬 쪽에 확실한 플러스 요인이 쌓여있는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뉴캐슬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아탈란타 vs 파르마 이번 경기는 기본적인 블록 안정감보다 세트피스와 세컨드볼 처리에서 드러나는 디테일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파르마는 4-3-3 구조 속에서 라인 간격을 나쁘지 않게 유지하지만 세트피스 수비 시 데인마크 전환이 느려 세컨드볼 상황에서 실점 위기를 반복적으로 허용해왔다. 첫 번째 경합에서 공을 걷어내고도 박스 밖으로 흘러나온 볼을 잡으려 뛰어나가는 순간이 늦어져 상대 이선에게 프리 슈팅각을 내주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반면 아탈란타는 케텔라이르를 중심으로 박스 외곽에서의 중거리 슈팅 능력을 확실한 무기로 보유하고 있어 세컨드 볼만 정리된다면 곧바로 한 방을 꽂아 넣을 수 있는 공격 구조를 갖추고 있다. 네 케텔라이르는 세컨드 볼의 낙하 지점을 미리 읽고 페널티 박스 바깥 최적 지점에 자리를 잡는 움직임이 뛰어나 수비가 데인마크 전환에 늦는 순간 강력한 인스텝 중거리 슈팅으로 경기 흐름을 뒤집을 수 있다. 여기에 크루스토비치가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와의 1차 경합을 유도해주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공간이 열리고 그 틈을 에데르송과 데 케텔라이르가 번갈아 파고드는 그림이 만들어진다. 에데르송은 압박 성공 이후 전진 드리블과 투박스 움직임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공격 물결을 이어가는 역할을 맡으면서 파르마 미드필더들의 체력과 집중력을 꾸준히 소모시킬 것이다. 파르마 입장에서는 세트피스와 세컨드볼 장면에서만큼은 라인을 조금 더 끌어올려 적극적으로 걷어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아탈란타 이선의 중거리와 직선적인 침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비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을 하려다 보면 역설적으로 박스 안에만 인원이 몰려 세컨드볼 압박이 느려지는 기존 약점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세트피스를 단순히 한 번의 크로스가 아니라 두 번, 세 번의 공격 기회로 설계하면서 때 케텔라이르의 킥 능력과 중거리 슈팅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오픈 플레이에서도 윙백이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번갈아 공략하며 크루스토비치에게 1차 볼을 공급하고 흘러나오는 볼을 에데르송과 때 케텔라이르가 다시 주어 공격을 이어가는 구도가 자주 나올 수 있다. 경기가 지날수록 파르마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의 체력이 떨어지면 세트피스 상황뿐 아니라 오픈 플레이에서도 두 번째 볼 대처가 한 박자 더 늦어질 여지가 크다. 그 틈을 아탈란타가 놓치지 않고 잡아낸다면 한 골로 끝나는 승부라기보다는 후반으로 갈수록 스코어를 더 벌릴 수 있는 전개까지 바라볼 수 있다. 결국 세트피스 수비와 세컨드볼 대응에서의 완성도 차이가 이 매치를 아탈란타 쪽으로 분명하게 기울게 만들 핵심 포인트가 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탈란타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제노아 vs 볼로냐 이 경기는 제노아의 벌어진 미드필드 간격과 세컨볼 약점 그리고 볼로냐의 중앙 전진 패턴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한판이다. 제노아는 3-5-2 구조로 숫자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드필더 간 거리가 넓어지는 순간 세컨볼 경합에서 자주 밀리며 그때마다 중앙 장악력을 잃는 장면을 자주 노출하고 있다. 그래서 튕겨나오는 공을 상대에게 내주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다시 라인을 정리하는 동안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가 비면서 상대에게 공격 기회를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반면 볼로냐는 더블 볼란치를 기반으로 공을 따내는 순간부터 전진 패스각을 찾는 팀이라 세컨볼이 정리되는 지점이 곧 공격 전환의 출발점이 된다. 프로일러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세컨볼이 자신 쪽으로 떨어질 타이밍을 미리 읽어 위치를 잡고 공을 잡는 즉시 전방으로 침투하는 동료를 향해 전진 패스를 찔러 넣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제노아의 미드필더 간격이 넓게 벌어진 상황에서 프로일러가 빠르게 공을 전개해버리면 프렌드럽이 넓은 구역을 혼자 커버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결국 수비라인 앞 공간이 비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때 임모빌레는 수비라인 뒷공간을 노리며 타이밍 좋게 침투하고 로우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두 번째 옵션을 준비하면서 제노아 수비진을 양쪽으로 찢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제노아가 이를 의식해 라인을 낮추면 콜롬보는 전방에서 고립되고 엘레르트 손의 전진 드리블도 출발 지점이 점점 더 깊은 위치로 내려가면서 역습의 위력이 반감된다.
반대로 라인을 올려서 미드필드를 압축하려 하면 세컨볼 경합에서 한번 밀리는 순간 볼로냐의 이선과 최전방이 동시에 박스 근처까지 쇄도하는 속도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프로일러가 템포를 끌어올려 전방으로 침투하는 동료를 살리는 장면이 반복되면 제노아의 수비 간격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수비수들은 공과 사람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그리고 이런 선택의 순간이 늘어날수록 실점으로 직결될 수 있는 작은 실수가 나올 확률도 함께 높아진다. 세리에어 특유의 느긋한 템포가 아니라 볼로냐가 의도하는 빠른 전환과 중앙 침투 중심의 경기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제노아의 구조적인 약점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종합하면 미드필더 간격과 세컨볼, 그리고 전진 패스 타이밍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때 이 경기는 볼로냐의 중앙 설계 능력이 흐름을 접수할 수 있는 구도에 가깝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제노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FC 낭트 vs 오지 시니스. 이 경기는 한 팀은 높은 라인과 공격적인 전개, 다른 한 팀은 깊게 내려앉는 블록과 빠른 역습이라는 상반된 색깔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니스는 초반부터 수비 라인을 전진시켜 하프라인 위에서부터 압박을 걸고 은돔벨레를 축으로 좌우를 넓게 쓰며 점유율을 가져가려 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낭트는 포백이 아니라 파이브백에 가까운 수비 라인을 박사앞에 두고 두 줄 수비를 촘촘하게 형성해 니스의 빌드업을 중앙에서부터 차단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공격 전환 시 낭트는 코클랭이 1차로 볼을 끊어낸 뒤 최대한 지체 없이 측면으로 공을 뿌리고 에블린이 풀백 뒤로 깊게 파고드는 전형적인 선수비 후역습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니스는 라인을 전진시키며 하프라인 부근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싶어 하겠지만 풀백들의 리커버리가 느리다는 구조적 약점 때문에 한번 패스가 끊기면 곧바로 측면 뒷공간이 낭트에게 열리는 그림이 나온다. 그래서 니스의 공격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낭트 입장에서는 역습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에블린이 타이밍을 맞춰 침투할 수 있는 상황은 더 자주 만들어질 수 있다. 에블린이 윙에서 안쪽으로 대각선 침투를 가져가면 엘 아라비는 센터백들을 붙잡고 버텨주면서 세컨 찬스를 노리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고 이 조합이 역습 한 방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장치로 작동할 것이다. 니스가 라인을 내리고 안정적으로 경기하려 한다면 위협이 줄어들겠지만 팀 성향과 자원 구성 특성상 수비적으로만 내려앉기보다는 어느 정도 라인을 유지한 채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스의 공격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낭트 입장에서는 박스 앙크로스 수비와 세컨볼 정리에서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니스가 공격에 치중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수비 전환 구간에서의 허점도 분명히 커질 것이고 이 부분이 낭트의 강점인 선수비 후역습과 정확히 맞물리는 지점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코클랭이 중원에서 한 번만 공을 깨끗하게 끊어내면 곧바로 에블린 쪽으로 날카로운 전진 패스가 투입되고 이 한 번의 장면이 경기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골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니스가 답답함을 느끼며 풀백 위치를 더 앞쪽으로 끌어올리면 낭트의 역습 성공 확률은 오히려 더 높아질 여지가 크다. 낭트 입장에서는 점유율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수비 블록과 역습 패턴만 흔들리지 않으면 충분히 승점을 노려볼 수 있는 매치업이고 승부의 방향은 결국 누가 뒷공간을 더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낭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엠글라트바흐 vs 슈투트가르트. 이 경기는 글라트바흐의 느린 중원 스위칭과 슈투트가르트의 빠른 템포 전환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승부다. 글라트바흐는 3백과 윙백을 활용해 폭은 넓게 가져가지만 중원에서 패스 방향을 바꾸는 타이밍이 늦어 공격의 방향 전환이 매끄럽지 못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볼이 한쪽 사이드에 오래 머무는 동안 반대편 윙백과 윙포워드는 올라가 있는데 중원과 수비 라인은 함께 따라 나오지 못해 팀 전체의 간격이 길게 늘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흐름에서 볼을 잃으면 수비 라인 앞 공간과 측면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전환 상황에서 상대에게 넓은 통로를 내주는 구조가 된다. 반면 슈투트가르트는 4, 2, 3, 1 구조 속에서 더블 볼란치를 기점으로 템포를 끌어올리며 운다브가 내려와 공을 받는 순간 이선 전체가 동시에 앞으로 튀어나가는 장면이 많다. 여기에 나르테위가 볼을 잡는 순간 드리블과 전진 패스를 섞어 속도전을 유도하면 글라트바흐의 느린 스위칭은 그대로 약점이 된다. 나르테위가 템포를 끌어올려 중원에서부터 속도를 붙이면 노이아우스와 엥게라르트가 라인 간격을 정리하기도 전에 이미 수비 라인 앞까지 볼이 도달해버리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때 르웰링이 수비 뒷공간을 향해 침투하고 운다브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와의 경합을 준비하면 글라트바흐 3백은 어느 쪽을 먼저 잡아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글라트바흐가 만약 수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라인을 낮추면 중원과 전방 사이 간격이 더 벌어지고 타바코비치가 고립되는 시간이 늘어나 반격의 활로를 만들기 어렵다. 반대로 라인을 올려서 압박에 나선다면 스위칭 타이밍이 느린 중원의 특성상 한 번에 방향을 틀어주는 패스를 막지 못하고 그 사이를 나르테위가 파고들며 전진하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슈투트가르트는 이런 상대의 약점을 인지하고 초반부터 템포를 높이기보다는 중원에서 흐름을 보다가 나르테위가 볼을 잡았을 때 한 번에 속도를 끌어올리는 패턴을 가져갈 공산이 크다. 그래서 경기 양상은 점유율 자체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도 위협적인 전진 장면과 찬스 퀄리티에서는 슈투트가르트 쪽이 더 선명하게 앞서는 그림이 그려진다.
글라트바흐가 세트피스와 타바코비치의 제공권을 통해 한두 번은 기회를 만들 수 있겠지만 오픈플레이에서 라인 간격과 전환 속도 차이는 쉽게 메워지지 않는 요소다. 종합하면 중원 스위칭과 방향 전환에서 뒤늦게 반응하는 글라트바흐와 나르테위를 축으로 템포를 끌어올리는 슈투트가르트의 상성은 속도전에 강한 쪽으로 흐름이 기울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글라트바흐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바르셀로나 vs 레알 오비에도 이 경기는 단순한 전력 차이뿐 아니라 전환 순간의 조직력과 중원 포지셔닝에서 드러나는 상성이 승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치업이다. 바르셀로나는 4-2-3-1 구조에서 더블 볼란치가 안정적으로 뒤를 받쳐주고 그 위에서 페란 토레스와 다니 올모가 라인 사이를 파고들며 라민 야말이 측면에서 수비수 한 명을 고정시키는 형태로 공격 패턴을 풀어간다. 반면 오비에도는 중앙 미드필더의 포지셔닝과 스위칭이 매끄럽지 못해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가는 전환 상황에서 자주 커버링이 늦어지고 패스 미스가 누적되는 흐름을 보여왔다. 이 구조적 차이가 맞부딪히면 바르셀로나의 플레이메이커인 페란 토레스가 전원 타이밍을 읽어 한 박자 빠르게 침투하는 순간 오비에도의 더블 볼란치 사이와 센터백 앞 공간이 동시에 열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비 간격이 수평수직으로 모두 벌어지게 되고 따니 올모와 라민 야말이 그 사이사이로 움직임을 가져가며 추가 패스를 연결하거나 직접 슈팅각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오비에도 입장에서는 라인을 너무 내리면 박스 앞에서 계속 압박을 견뎌야 하고 라인을 올리면 전환 순간마다 뒷공간과 중원 앞 공간이 동시에 노출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바르셀로나가 초반부터 강하게 라인을 올려 압박을 시도하기보다는 점유를 통해 상대 체력을 빼면서 틈이 나는 구간마다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한두 번만 전원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면 페란 토레스가 수비 간격 사이로 침투의 찬스를 만들고 세컨볼이나 리바운드 상황에서 추가 득점 기회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을 수 있다. 전력 차이가 확실한 매치업이다 보니 바르셀로나 승리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나오기 어렵지만 초반부터 완전히 힘을 쏟기보다는 일정과 로테이션을 감안해 템포를 조절할 여지도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승리 배당으로 접근하는 것은 배당 매력이 크게 떨어지고 스코어가 얼마나 벌어질 것인가, 즉 언더오버 관점에서 경기를 해석하는 편이 더 실질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비에도가 역습 한두 번으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중원 조직력과 전원 속도에서의 격차를 감안하면 결국 수비 시간이 길어지고 막판에는 집중력 저하까지 겹칠 여지가 커 보인다. 전체적인 흐름을 합쳐보면 바르셀로나가 전력 차이를 바탕으로 다득점 쪽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고 언오버 라인에서 오버 방향을 주력으로 두고 해석하는 편이 더 현실적인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바르셀로나 승 추천 언더오버 오버 강추 페예노르트 vs 헤라클레스 이 경기는 리그 상위권 공격력을 자랑하는 페예노르트와 수비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헤라클레스가 맞붙는 구도다. 페예노르트는 경기당 2골 중반대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박스 안과 바깥을 모두 활용하는 입체적인 공격 패턴을 보유하고 있다. 우에다는 최전방에서 라인 사이를 끊임없이 드나들며 수비수들을 끌어내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공간을 곤살루 보르지스와 황인범이 활용해 이선에서 마무리각을 만든다. 특히 곤살루 보르지스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강력한 인스텝 슈팅을 시도하는 패턴이 많고 박스 앞에서 반박자 빠르게 때리는 슈팅이 상대 수비의 타이밍을 무너뜨린다. 황인범은 세컨 지점에서 흘러나온 볼을 영리하게 잡아 중거리 슈팅과 전환 패스를 번갈아 선택하며 상대 수비 라인의 균형을 계속 흔드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헤라클레스는 경기당 2.5골이 넘는 실점을 허용하며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파이널 서드 수비 리커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수비 블록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컷백이나 세컨볼 상황이 발생하면 박스 안과 앞 공간에 남는 선수들이 누구를 마킹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런 구조에서는 페예노르트가 측면 크로스와 컷백,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계속해서 슈팅 찬스를 생산해낼 가능성이 높다. 우에다가 박스 안에서 1차 타점으로 경합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볼을 곤살루 보르지스와 황인범이 잡아 중거리 슈팅 한 방으로 경기 흐름을 바꾸는 그림이 충분히 예상된다. 헤라클레스가 득점을 위해 라인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등 뒤의 공간이 더 넓어지면서 우에다와 곤살루 보르지스의 침투 루트가 더 선명해지고 이는 곧 추가 실점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설령 헤라클레스가 초반에는 블록을 낮춰 버티기에 집중하더라도 페예노르트의 공격 볼륨 앞에서는 세트피스와 세컨볼 상황을 반복해서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파이널 서드에서 수비 리커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팀이 페예노르트처럼 박스 안팎에서 다양한 마무리 패턴을 가진 팀을 상대로 90분 동안 버티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시간이 지날수록 페예노르트의 점유율과 슈팅 수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고 헤라클레스는 라인 간격이 더 벌어진 채로 버티기에 급급한 양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페예노르트의 공격력이 헤라클레스의 조직력이 무너지는 지점을 파고들며 1골로 끝나기보다는 추가골까지 노릴 수 있는 흐름으로 이어질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화력, 그리고 수비 라인의 안정감까지 종합하면 페예노르트 쪽으로 기대값이 훨씬 더 기울어진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페예노르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위트레흐트 vs 스파르타 이 경기는 단순한 순위 싸움이 아니라
전진 압박을 어느 수준에서 통제하느냐와 역습 상황에서 누가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를 자기 진영으로 몰아넣고 싶어 하지만 풀백이 동시에 너무 높이 올라가는 바람에 뒷공간을 지킬 인원이 부족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압박이 성공할 때는 공격 전환 속도가 빠르게 이어지지만 한 번만 풀리면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이 넓은 공간을 홀로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위트레흐트 입장에서는 바로 이 타이밍을 노릴 수 있는 자원이 제키엘이다. 제키엘은 상대 1차 압박을 피해 사이드로 공이 흘러갈 때 하프 스페이스로 타이밍 좋게 스며들어 들어가는 움직임이 좋고 그 위치에서 찔러주는 전진 패스의 각도와 속도가 상당히 날카롭다. 따라서 스파르타 로테르담 풀백이 높게 전진해 라인이 올라갔을 때 제키엘이 그 틈을 절묘하게 파고들어 리우리첸 쪽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전개를 전환하는 장면이 자주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미겔 로드리게스는 측면에서 안으로 좁혀 들어오며 수비수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공략하고 드 위트는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 타이밍을 노리며 이선 침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위트레흐트는 한 번의 역습 카운터 상황에서 제키엘의 패스 선택만 정확히 이뤄진다면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과감한 전진 압박을 되레 실점 위기로 되돌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세트피스 부분에서도 위트레흐트는 코너킥이 나올 때마다 반대쪽 팝포스트로 침투해 들어가는 제공권 높은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며 세컨 찬스까지 염두에 둔 패턴 플레이를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다. 이런 세트피스 전략은 한 번만 정확히 맞아떨어져도 경기 흐름을 단번에 바꿀 수 있고 앞서 언급한 역습 패턴과 결합될 경우 상대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애매해지는 부담을 준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공격적으로 나서는 만큼 세트피스를 내주는 장면도 적지 않기 때문에 코너킥나 프리킥 상황에서 위트레흐트가 득점에 가까운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경기 초반에는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전진 압박과 에너지에 위트레흐트가 잠시 밀려 보일 수 있지만 한두 번만 뒷공간이 열리는 패턴이 반복되면 제키엘을 축으로 한 역습이 점차 위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공격 라인도 무시할 수 없는 화력을 갖추고 있어 완전한 일방 흐름으로 보긴 어렵지만 구조적인 리스크가 분명한 쪽이 어느 팀인지 따져보면 균형추는 서서히 기울어진다. 결국 전진 압박의 리스크를 정교하게 파고들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와 세트피스 패턴을 갖춘 위트레흐트가 집요하게 뒷공간을 찌르며 경기를 자신들이 원하는 속도로 끌고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위트레흐트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브레스트와 BS 툴루즈 이 경기는 구조적으로만 놓고 보면 안정적인 중원 압박과 짧은 역습 루트를 갖춘 팀과 후방 빌드업 불안이 길게 이어지는 팀의 맞대결이다. 브레스트는 아조르크를 앞세운 타깃 플레이와 델카스티오의 측면 공격, 마그네티의 인터셉트 능력을 묶어 짧고 간결한 역습을 설계하고 있다. 툴루즈는 300 뒤에서부터 패스를 조합해 나가려 하지만 수비와 미드필드 라인 사이에서 오가는 짧은 패스들이 압박을 받는 순간 불안하게 흔들리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툴루즈는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센터백과 수미 사이 왕복 패스가 길어지며 템포가 죽어버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때 브레스트는 마그네티를 전진 배치해 빌드업 방향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다시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압박으로 인터셉트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 마그네티가 이 타이밍을 영리하게 읽고 중앙에서 공을 끊어낸다면 이어지는 선택은 복잡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패스로 아조르크에게 볼을 투입해 등지는 움직임을 활용하고 두 번째 패스에서 델카스티오가 박스 근처를 향해 침투하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열린다. 툴루즈 입장에서는 빌드업 실수 한 번이 곧바로 박스 앞 수적 열세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후방에서 공을 다루는 시간 하나하나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브레스트는 이런 심리적 부담을 역이용해 전방 압박의 강도를 상황에 따라 조절하며 실수를 끌어내려 할 것이다. 한 번 선제골이 터지는 순간 경기 흐름은 완전히 갈릴 수 있다. 브레스트가 먼저 앞서 나가는 스코어를 만들어낸다면 이후에는 라인을 무리하게 끌어올릴 필요 없이 두 줄 수비로 공간을 통제하며 역습만 노리는 운영으로 전환할 수 있다. 툴루즈는 스코어가 밀리는 상황에서 공격 숫자를 늘려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빌드업 리스크가 더욱 커지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함께 패스 선택이 더 조심스러워지면 오히려 브레스트의 압박 강도에 밀려 다시 후방으로만 볼을 돌리는 답답한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결국 전방 압박과 빌드업 안정성, 그리고 인터셉트 이후 전환 속도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 경기의 흐름은 브레스트가 한 발 앞서서 주도권을 쥐고 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레스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FC 메스 vs 올림픽 리옹 이 경기는 강등권 탈출을 노리는 메스의 생존 본능과 유럽 대항전 일정으로 체력이 소모된 리옹의 피로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메스는 초반부터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트라오레를 축으로 한 중간 블록을 유지하면서 리옹의 빌드업 템포가 느려지는 순간마다 압박을 강하게 걸어 빌드업 실수를 유도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부 사내에게는 뒷공간 침투 타이밍을 최대한 자주 가져가도록 주문이 들어갈 것이고 치타이슈 빌리는 측면에서 공을 잡는 즉시 안쪽으로 파고들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슈팅각과 찔러주는 패스를 동시에 노릴 것이다. 리옹은 술치와 톨리소를 중심으로 볼을 소유하고 경기를 컨트롤하려 하겠지만 유로파리그 여파로 전방 압박 강도가 떨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 그 타이밍에는 메스 수비수들이 비교적 여유있게 볼을 잡고
더블 볼란치와 이선으로 단계적으로 연결한 뒤 사내의 침투와 치타이슈빌리의 컷신을 활용한 전원 공격을 시도하는 장면이 늘어날 여지가 크다. 특히 강등권이라는 현실적인 압박 속에서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메스는 한번 흐름을 탔다 싶으면 라인 전체를 함께 끌어올려 몰아치는 구간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리옹은 모레이라의 개인 능력을 통해 한두 번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전환 상황에서의 커버 범위가 넓어지는 탓에 그 직후 역습 대비해서 허점을 드러낼 위험도 동시에 안고 있다. 후반 중반 이후로 시계를 넘기면 체력적인 흐름은 확실히 메스 쪽으로 기울 수 있다. 강행군을 치른 리옹 선수들의 발이 무거워지는 타이밍에 메스는 교체 카드와 함께 압박 강도를 한 번 더 끌어올리며 경기 템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부 사내가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움직임과 치타이슈빌리가 페널티 박스 모서리에서 가져가는 날카로운 왼발 혹은 오른발 슈팅은 후반부에 갈수록 리옹에게 더 까다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 리옹의 입장에서는 점유율을 가져가고도 박스 근처에서 세밀함을 잃는 구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메스의 역습 한 방에 경기 흐름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뛰어야 한다. 메스는 승점 3점을 향한 동기부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비기려는 경기 운영이 아니라 이기려는 접근으로 나설 것이고, 이는 후반 막판까지 압박과 전원 속도를 유지하려는 에너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보면 체력 상황 동기부여 전원 속도 세 가지 축에서 메스가 리옹보다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라고 해석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메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파리FC vs 앙제 SC요. 이 경기는 5-4-1로 단단하게 버티면서도 전환 상황에서 날카로운 한 방을 노리는 파리FC와 중원 수비 가담이 느슨한 앙제의 하프스페이스 싸움으로 요약된다. 파리FC는 제벨스를 축으로 전방에서 공을 지켜내고 이고네와 카마라가 이선에서 연계와 전진을 동시에 수행하며 공격 템포를 조절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카마라는 미드필드 중앙과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잡았을 때 한 템포 더 기다리는 대신 전진 드리블로 수비 라인 앞을 직접 찔러 들어가는 과감한 성향이 강점이다. 앙제는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볼을 소유하며 라인을 끌어올려 발로군과 아클리오체를 활용하려 하겠지만 중앙 미드필더들의 수비 가담이 느려 터져 전환 상황에서 헐거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세컨드 라인까지 쉽게 무너진다. 이 구간을 파리FC의 에이스 카마라가 활용해 전진 드리블을 시도한다면 상대 미드필드와 수비 라인 사이 공간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한 채 공격을 전개할 수 있다. 특히 5-4-1에서 윙백이 전진하고 이고네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올 때 카마라가 볼을 몰고 올라오면 페널티 박스 앞에서 3대2, 4대3과 같은 유리한 숫자 구도로 슈팅 찬스를 연속해서 만들 수 있다. 앙제는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공을 잃을 경우 골로빈 앞 공간과 풀백 뒷공간을 동시에 내주기 때문에 역습 한 번에 파리FC에게 두세 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허용할 위험이 있다. 파리FC는 수비 숫자를 충분히 두고 버티다가 카마라에게 전진 드리블의 스타트를 맡기며 상대 세컨드 라인을 직접 깨는 플랜을 가져갈 공산이 크다. 앙제 입장에서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얼마나 빠르게 하프스페이스를 메워주느냐가 승점과 직결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그 속도가 경기 내내 일정하게 유지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반에는 앙제가 점유율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어도 중원 압박의 강도와 복귀 속도가 미묘하게 늦어지는 구간마다 파리FC의 역습 한 방이 경기 분위기를 확 바꾸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이 무너진 쪽이 심리적으로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파리FC는 홈에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한 채 카운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분배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앙제의 느린 중앙 수비 가담과 하프스페이스 커버 문제, 그리고 그 틈을 파리FC의 카마라가 전진 드리블로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느냐에 따라 승부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리FC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아스날FC vs 맨체스터 유. 이 경기는 체력적으로 방전 기색이 역력한 아스날과 임시 감독 체제에서 조직력을 되찾아가는 맨유가 맞붙는 구도다. 아스날은 인터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한 직후라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하이템포를 유지하기에는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다. 요케레스, 사카, 외대고르 모두 전방과 중원을 오가며 많은 움직임을 요구받는 스타일이라 체력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압박 타이밍과 빌드업 정확도가 함께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방 압박이 반박자만 느려져도 중원 더블 볼란치 주변 공간이 벌어지고 센터백 앞으로 넓은 공간이 생기면서 상대에게 전진 패스 통로를 열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맨유는 캐릭 임시 감독 체제에서 수비와 중원 간격을 단단히 묶어둔 상태에서 은베모와 쿠냐의 움직임을 활용해 직선적인 공격 전개를 반복하는 패턴을 가져가고 있다. 아스날의 체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은베모가 하프스페이스로 파고들며 뒷공간을 노리고 쿠냐는 그 주변에서 세컨 지점을 장악하며 브루노 페르난데스와의 연계를 통해 박스 앞에서 슈팅각을 만들 공산이 크다. 아스날이 평소처럼 라인을 올리며 전방 압박을 시도하더라도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압박을 끝까지 이어가기 어렵고 중후반으로 갈수록 1선과 2선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때 맨유는 단순히 점유를 늘리기보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전진 패스를 통해 은베모 쿠냐의 침투를 살리고 세컨 볼 상황에서는 직접 중거리 슈팅으로 마무리를 노리며 실리 있는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스날이 홈 분위기를 의식해 일정 부분 라인을 올리는 선택을 한다면
그 뒷공간은 곧 은배모에게는 절호의 러닝 코스가 되고 쿠냐에게는 박스 안에서 마무리각을 찾기 쉬운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 전술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 두 팀 모두 빌드업과 압박에 기반한 축구를 지향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체력적 여건과 경기 운영의 안정감에서 맨유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 아스날이 초반에는 볼 점유와 공격 전개에서 좋은 장면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밀함이 떨어지며 패스 미스와 전환 속도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 순간마다 맨유는 은베모의 스프린트와 쿠냐의 연계, 브루노의 결정적인 라스트 패스를 통해 한두 번의 결정타를 노리며 상대보다 더 적은 찬스로도 효율적인 득점을 가져갈 수 있는 팀이다. 결국 이 매치는 체력이 전술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팀과 조직력을 정비한 상태에서 날카로운 공격 옵션을 가진 팀의 맞대결이라 후반으로 갈수록 힘의 방향이 맨유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아스날이 빡빡한 일정을 견디며 끝까지 강한 압박을 유지하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라 막판 집중력에서도 맨유 쪽이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림이 더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스날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프라이부르크 vs FC 쾰른. 이 매치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부르크의 전술 완성도와 체력 유지력이 쾰른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구도라고 볼 수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에게슈타인이 중원에서 템포를 쥐고 그리포가 왼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공격의 방향을 바꿔주는 구조라 전개 속도와 패턴 다양성에서 여유가 느껴진다. 휠러가 전방에서 몸싸움과 압박을 동시에 수행해주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는 1차 압박에서부터 상대 빌드업을 끊고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반복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다. 반면에 쾰른은 3-4-3 구성이 수비 숫자에서는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빌드업 템포가 느리고 중원 라인이 넓게 벌어지는 순간에는 전환 속도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단점이 드러난다. 그래서 쾰른이 전방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는 구간에서는 뒤쪽 하프 스페이스와 3백업 공간이 동시에 노출되며 프라이부르크 이선 침투에 당하는 그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후세인 바시치가 전후방을 오가며 공수 모두에 관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활동량 부하가 커지면서 후반에는 커버 동선이 무거워지는 흐름도 무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쾰른이 세트피스나 아예의 피지컬을 활용한 한두 번의 찬스를 잡을 여지는 있지만 전체적인 찬스 수와 볼점유 구역에서는 프라이부르크 쪽 우위가 예상된다. 프라이부르크는 그리포의 킥 능력을 앞세워 세트피스에서 위협을 만들고 오픈 플레이에서는 그리포 휠러 축을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패턴을 반복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 것이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쾰른의 체력이 떨어지면 세컨볼 경합에서 뒤늦게 반응하는 장면과 수비 커버가 한 발씩 늦는 장면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박스 근처에서의 세컨 찬스를 프라이부르크가 가져갈 공산이 크다. 이 타이밍에 휠러의 끈질긴 압박과 문전 움직임, 그리포의 집중력 있는 돌파와 마무리 선택이 결합되면 지친 쾰른 수비를 상대로 집요하게 결정적인 득점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다. 또한 프라이부르크는 리드 상황에서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고 에게슈타인을 축으로 템포를 낮추며 경기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 리드 후 관리 측면에서도 우위가 있다. 전술적 상성과 체력 흐름, 세트피스 퀄리티까지 감안하면 이 경기는 시간이 갈수록 프라이부르크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후반 승부처에 들어갈수록 프라이부르크의 전환 속도와 측면 창의성이 체력이 떨어지는 쾰른의 수비 블록을 하나둘씩 벌려놓는 그림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매치는 초반보다는 후반에 프라이부르크가 흐름을 완전히 접수하며 승부를 정리할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떠올려 볼 만한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프라이부르크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유벤투스 vs 나폴리.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한 직후라 전술적인 완성도보다 체력 관리 이후에 현실적인 경기 운영에 더 무게가 실리는 매치업이다. 유벤투스는 벤피카전에서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은 탓에 이번 경기에서 라인을 과감하게 올리기보다는 실점부터 막겠다는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중원에서부터 라인을 촘촘히 유지하며 데이비드를 향한 단순한 기점 만들기에 기대를 걸되 일디즈와 미레티의 침투 타이밍은 이전보다 한두 박자씩 늦어질 여지가 있다. 반면 나폴리는 코펜하겐과의 경기 여파 속에서 3백과 중원이 수비 전원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될 것이고 호일룬과 노아랑의 개별 능력에 의존하는 장면이 늘어날 전망이다. 두 팀 모두 수비 전환 속도는 여전히 빠른 편이라 역습 한 번으로 공간이 크게 벌어지는 장면보다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이 여러 번 끊기며 다시 재정렬되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볼 점유율은 자연스럽게 비슷한 수치로 수렴하겠지만 박스 안에서의 찬스 전환 효율은 눈에 띄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방 스트라이커들의 움직임이 체력 문제로 제한적이고 미드필더 라인의 침투도 평소처럼 예리하게 맞물리지 않으면 슈팅 숫자 자체가 줄어드는 경기 양상이 나온다. 때문에 양팀 모두 오픈 플레이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기보다는 프리킥이나 코너킥 같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과 세컨볼을 살려 한 번의 기회를 노려야 하는 그림이 예상된다. 유벤투스는 데이비드와 중원 자원들이 세트피스에서 박스 안을 채우는 능력이 있고 나폴리 역시 3백 높이를 활용해 세트피스 상황에서 높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세트피스 한두 번이 유일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팀 모두 수비 조직과 전원에 큰 구멍이 없는 구조라 선제골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상대가 강하게 리스크를 감수하며 라인을 올리는 그림보다는 다시 안정적인 블록으로 돌아가 시간을 보내려 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전체를 놓고 보면 공격 템포가 지나치게 느리고 패스 템포나 침투 타이밍이 서로 엇박자로 맞지 않으면서 답답한 공방전 속에서 중원 싸움만 길어지는 흐름이 예상된다. 이런 경기에서는 어느 한 팀의 공격이 폭발적으로 터지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조심스럽게 견제하다가 세트피스에서 반박자 어긋난 장면이 아니면 골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체력적으로 방전된 일정, 느린 공격 전개, 제한된 전방 움직임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떠올려 보면 이 매치는 승부가 크게 갈리는 방향보다는 균형이 끝까지 유지될 가능성에 자연스럽게 무게가 실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바라볼 때는 한쪽의 대승이나 다득점보다 서로 한 걸음씩 물러선 채 조심스럽게 탐색전을 이어가다 결국 승부를 가르지 못하는 시나리오를 우선으로 떠올리는 편이 더 현실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소시에다드 vs 셀타비고.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전방 압박 역습 구조와 셀타비고의 라인 간 거리 문제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성 싸움이다. 소시에다드는 경기 초반부터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기보다는 투리엔테스와 더블축을 중심으로 중원 블록을 세우고 셀타비고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향하는 패스를 노리며 압박 타이밍을 잡으려 할 것이다. 셀타비고가 평소처럼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압박이 들어오는 순간 수비형 미드필더가 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찾지 못하고 첫 패스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때 투리엔테스가 전방으로 한두 발 더 전진해 압박 시점을 맞추고 오야르사발이 패싱 라인을 차단하는 동선으로 움직이면 셀타비고의 빌드업은 자연스럽게 측면 또는 롱볼로 몰리게 된다. 쿠보는 이러한 롱볼과 불안한 전환 상황에서 떨어지는 2차 볼을 노리며 하프 스페이스로 빠르게 파고들어 역습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타점을 책임질 가능성이 높다. 소시에다드가 공을 탈취하는 순간 투리엔테스는 짧은 터치 한 번으로 전방을 향해 직선적인 패스를 넣거나 측면으로 벌려 쿠보에게 1대1 상황을 만들어주는 선택을 가져갈 수 있다. 셀타비고 입장에서는 이 구간을 견디기 위해 라인을 내리고 간격을 좁혀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글레시아스를 향한 전진 패스가 길어지고 이선의 지원도 늦어져 역습의 날카로움이 떨어지는 딜레마가 생긴다. 반대로 라인을 유지한 채 빌드업을 이어가려 하면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거리가 벌어지는 기존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투리엔테스가 압박 타이밍만 잘 잡아도 중원에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셀타비고가 빌드업 시작 단계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첫 패스를 풀어내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압박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된다. 소시에다드는 이러한 약점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부러 셀타비고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패스가 들어가도록 유도한 뒤 그 순간을 기점으로 이선 전체가 한 번에 달려드는 압박 패턴을 준비해 올 공산이 크다. 이 과정에서 투리엔테스는 단순히 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넘어 압박의 출발점을 설계하는 트리거 역할까지 수행하며 볼 탈취 직후 빠른 전진 패스로 역습의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으로 기능할 것이다. 오야르사발은 역습 상황에서 좌우로 넓게 움직이며 패스를 받아주고 쿠보는 안쪽으로 파고들며 마무리와 키패스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 속에서 소시에다드는 패스 3, 4번 만에 박스안까지 진입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연출할 수 있다. 셀타비고가 이 흐름을 끊기 위해 세컨볼 경합에 인원을 더 투입하면 그만큼 후방 라인 앞 공간이 얇아지고 한 번 놓친 볼이 그대로 소시에다드의 슈팅 찬스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라인 간 거리 문제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 지점에서 소시에다드의 전방 압박과 역습 구조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중원 압박 완성도 라인 간 거리 관리 역습 효율 세 가지 축에서 소시에다드가 셀타비고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구도라 흐름이 길어질수록 소시에다드 쪽으로 기대값이 더 쏠리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소시에다드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AS 로마 vs AC 밀란. 이 경기는 서로의 장점을 잘 알고 있는 두 팀이 각자 가장 자신 있는 공격 루트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맞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AS 로마는 퍼거슨과 마미코네를 축으로 삼아 중원에서부터 위협적인 침투와 전진 드리블을 반복하며 엘 샤라위의 컷신을 곁들여 박스 앞에서 세컨 지점을 공략하려 할 것이다. AC 밀란은 필크루크의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에 두고 플리식과 로프터스 치크가 좌우와 중앙을 스위칭하며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패턴을 통해 박스 안으로 진입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두 팀 모두 시즌 초반부터 보여준 전술 기조를 보면 플래너에 대한 고집이 상당히 강하고 경기 중 플랜 B를 과감하게 꺼내드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AS 로마는 퍼거슨과 마미코네를 중심으로 한 전개가 막히면 윙백 크로스와 세컨볼을 노리는 패턴 외에 뚜렷한 변주가 잘 나오지 않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AC 밀란 역시 플리식과 로프터스 치크의 스위칭이 상대에 의해 어느 정도 봉쇄되는 순간 필크로크에게 롱볼을 투입하거나 단순한 크로스에 의존하는 패턴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기 쉽다. 두 팀 모두 감독 성향이 다소 완고한 편이라 경기 중 상대 전술에 맞춰 구조를 크게 수정하기보다는 준비해 온 플래너를 끝까지 밀어붙이려는 전형적인 고집 불통 스타일의 운영이 예상된다. 그래서 경기는 양팀이 각자의 주력 루트를 통해 장군 멍군을 주고받는 구도로 전개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수비와 골키퍼의 선방이 맞물리며 골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그림이 그려진다.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와 라인 간격 관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이상 양팀 모두 쉽게 무너지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스코어가 크게 벌어지는 양상보다는 균형이 오래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AS 로마 입장에서는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퍼거슨의 박스 침투와 엘 샤라위의 컷신을 통해 한두 번 정확한 마무리를 노릴 것이고, AC 밀란은 퀼크루크를 경유해 플리식과 로프터스 치크가 찬스를 마무리하는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구조라면 어느 한쪽이 전술적으로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기보다는 서로가 준비한 패턴을 수차례 주고받는 공방 속에서 1골씩 주고받거나 아예 골이 많이 나지 않는 흐름까지 충분히 상정될 수 있다. 무엇보다 두 팀 모두 플랜 B 없이 플래너만 고집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전술적인 새로운 장면보다는 비슷한 공격 패턴이 반복된다는 느낌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치는 전술 완성도의 차이로 승부가 갈리기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어느 정도 상쇄한 상태에서 승점 1점씩 나눠 갖는 그림이 더 자연스러운 구도라 볼 수 있다. 언어버 관점에서 보더라도 플래너 패턴이 반복되면서 템포가 단조로워지는 구간이 길어질 수 있어 2.5 기준으로는 언더 쪽 기대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릴 OSC vs 스트라스부르. 이 매치업의 키워드는 단순하다. 중원 압박이 풀린 하프 스페이스를 누가 먼저 차지하고 그 공간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진 패스를 연결하느냐다. 스트라스부르는 더블 볼란치 라인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박 시점과 라인 간격 조절이 헐거워 상대에게 하프 스페이스를 너무 쉽게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두세 개의 존을 동시에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커버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면서 전반 중후반부터는 체력 저하가 눈에 띄게 드러난다. 릴은 이 허점을 하랄손을 중심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카드가 준비되어 있다. 하랄손은 하프 스페이스로 살짝 빠져나가면서 전진 패스를 받을 줄 알고 등을 지고받은 뒤 한 번에 지루 쪽으로 직선 패스를 찔러 넣거나 페르난데즈, 파르도와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전개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지루가 센터백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라인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면 페르난데즈, 파르도는 바깥에서 안으로 파고들며 세컨 러너 역할을 수행하고 하랄손은 그 뒤에서 전진 패스와 슈팅을 병행하는 이선의 축이 된다. 스트라스부르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 움직임을 따라가려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발이 무거워지고 하프 스페이스 커버와 센터백 보호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그러면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는 것뿐인데, 이 경우 하랄손에게 페널티 박스 앞에서 프리하게 볼을 다룰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더 많이 허용된다. 릴은 이런 구간에서 하랄손의 전진 패스를 통해 페르난데즈, 파르도의 박스 침투를 살리거나 지루를 향한 크로스와 컷백 패턴을 반복하며 슈팅 볼륨을 점차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스트라스부르는 디에고 모레이라의 빠른 발과 엔시소의 연계로 역습을 노릴 수 있지만 중원 압박이 풀어진 상태에서 볼을 탈취하지 못하면 오히려 수비형 미드필더의 체력만 더 깎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는 팀과 그 공간에서 템포를 올릴 수 있는 팀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접수하게 되는 구조다. 릴은 자기 템포로 경기를 조율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와 박스 안에서 존재감이 확실한 타깃, 그리고 측면에서 안팎을 모두 공략할 수 있는 주축 멤버 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 조합이 스트라스부르의 느슨한 중원 압박과 과부하가 걸린 수비형 미드필더를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슈팅점 유의업 지표 모두 릴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결국 이 경기는 스트라스부르가 하프 스페이스를 끝까지 관리해내지 못하는 순간 릴 이 전진 패스를 연쇄적으로 연결하며 스코어까지 벌려놓을 수 있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릴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디알라베스 vs 베티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전술 맞대결을 넘어 유럽 대회와 장거리 원정이 남긴 체력적 여파가 그대로 경기력에 투영될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알라베스는 4-4, 이 구조를 활용해 라인 전체를 전진시키기보다는 전방부터 시작되는 변칙적인 압박을 통해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팀이다. 토니 마르티네스가 센터백에게 등을 지고 압박을 걸며 빌드업 방향을 한쪽으로 유도하면 카를로스 아레나와 측면 미드필더가 그 방향으로 동시에 달려들어 패스 경로를 차단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안토니오 블랑코는 이때 뒷선에서 라인 간격을 정리하며 공이 끊기는 순간 곧바로 전진 패스나 측면 전환을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베티스는 PAOK 원정을 다녀온 직후라 웬만한 리그 경기보다 훨씬 긴 5000km 이상 왕복 이동을 소화한 상태에서 이 경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동거리 자체가 길었기 때문에 선수단은 회복 훈련과 전술 훈련을 병행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선수들은 몸 상태를 100%로 끌어올리지 못한 채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4-3 구조에서 빌드업은 여전히 깔끔하게 가져가고 싶겠지만 다리의 무거움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날에는 알라베스의 전방 압박이 빌드업 리듬을 크게 흔드는 변수가 된다. 전방에서 토니 마르티네스가 센터백을 괴롭히고 이선이 타이트하게 라인을 끌어올리며 패스기를 막아버리면 베티스는 자연스럽게 롱볼이나 리스크 있는 패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장거리 원정 이후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는 이런 고강도 압박을 90분 내내 견뎌내기가 쉽지 않고 전반 중반 이후부터 패스 미스와 터치 미스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알라베스는 이 실수를 곧바로 찬스로 전환하는 데 능한 팀이라 중원에서 공을 가로채는 순간 카를로스 아레나의 전진 패스와 토니 마르티네스의 박스 안마무리가 순식간에 연결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베티스 쪽 더블 볼란치와 이선의 회복 속도가 떨어지면
알라베스의 압박 간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베티스의 라인 간격은 점점 벌어질 공산이 크다. 이 구간에서 안토니오 블랑코가 세컨볼을 회수하며 다시 전진을 시도하면 베티스는 라인 전체가 뒤로 물러나면서도 전방 압박을 포기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체력 이동 압박 강도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이 경기를 90분 내내 동일한 퀄리티로 끌고 가기에는 베티스 쪽 부담이 훨씬 크고 알라베스의 변칙적인 전방 압박과 간결한 마무리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알라베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